네, 지난 1월에 클롭 감독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리그 최종 라운드 한 경기 이제 고별전만 남아 있는 가운데 저희가 클롭 감독 시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저희 둘이 나온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제일 리버풀 경기를 많이 본 두 사람이 아닐까 그쵸?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클롭 시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일단 타임라인 순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가장 좋았던 순간 같은 것들을 하나씩 꼽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은 당연히 이 순간입니다. 2015년 10월 8일 위르겐 클롭 감독이 리버풀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10월 4일 날 이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에버턴전이 무승부로 끝난 다음에 리그 순위가 10위까지 추락하면서 로저스 감독이 경질됐어요. 그러면서 리버풀이 새 감독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나왔던 후보군 중에 당시 그 감독직이 없었던 인물이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랑 위르겐 클롭 감독이었는데 이 두 감독 중에서 최종적으로 리버풀은 클롭 감독을 선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안첼로티 감독이라도 긍정적인 기류가 있었죠. 안첼로티 감독도 리버풀에 호의적인 말을 했었고 하지만 2년은 클롭 감독과 이어졌고 클롭 감독은 이 시기가 도르트문트에서 물러난 지 한 4개월 정도 본인이 좀 휴식을 취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리버풀의 제안을 받으면서 생각보다는 일찍 복귀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거죠. 이 사인을 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첫 인터뷰 때 이 얘기를 했었죠. 나는 노말원이다. 이게 무리뉴 감독의 스페셜 원을 이제 빗대서 한 표현이었는데 자기가 좀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한 9년이 지난 결과 리버풀에서 가장 스페셜한 사람이 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걸 꼽아봤습니다. 예, 그렇게 클롭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첫 경기가 언제였냐? 바로 10월 17일 토트넘과의 리그 경기였는데요. 당시 리버풀 첫 경기를 치른 클롭 감독의 이 포메이션을 보면 알겠지만 처참하죠. 명단이. 뭐 사실 선발 명단까지는 그래도 뭐 밀러라든지 쿠티뉴라든지 뭐 엘레차 뭐 이런 선수들 괜찮은 선수들도 있긴 한데 이 라인업에서 저는 가장 핵심은 백업 멤버, 그 서브 멤버라고 봅니다. 코너 랜달, 테이세이라, 싱클레어, 아이브, 누구야? 조엘런, 홀로 투레, 보그단 이 리버풀 팬들 아니면은 이제 기억에도 없을 이름들이 많거든요. 그쵸. 처음 들어보신 이름들도 있을 거고 이 정도로 리버풀 스쿼드가 좀 처참한 상태에서 클롭 감독이 첫 경기를 치렀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를 치렀을 때 토트넘과의 경기는 사실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뭐 루빈 카잔전이라든지 아니면 리그 10라운드 사우스햄프턴전도 모두 무승부가 되면서 클롭 감독이 첫 세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다가 10월 28일에 있던 리그컵 4라운드 본머스전에서 첫 승리 1대0으로 첫 승리를 거뒀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였던 첼시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에서도 첫 승리를 거둡니다. 사실 멤버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첫 승을 거두는데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렸죠. 그 전까지 리버풀 분위기가 안 좋기도 했고. 그래서 클롭 감독의 첫 시즌 이렇게 좀 우당퉁탕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꽤 의미 있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걸 꼽았는데 2016년 5월 18일 부임 첫 시즌이었던 15-16 시즌 마지막 즈음에 이제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도르트문트 비아레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는데 이게 9년 만에 유럽 대항전 결승 진출이었어요. 그래서 뭐 세비야에 패해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무르긴 했지만 그리고 또 리그 순위가 이때 8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도 클롭 감독도 첫 시즌에 8위 하지 않았냐. 뭐 이것보다 비하면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클롭 감독과는 조금 달랐던 거는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했다는 점. 오랜만에 리버풀이 유럽 대회 결승에 올려놓았고 그래서 준우승을 거뒀다는 면에서 리버풀도 클롭 감독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리그 순위 당장 8위지만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느꼈기 때문에 이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거두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인 2016년 7월 8일 날 리버풀은 클롭 감독을 선임한 지 9개월 만에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원래 기존 계약 기간이 3년에서 2018년까지였는데 2022년까지 체결하면서 클롭 감독한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죠. 예, 그렇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해서 클롭 감독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색깔을 구축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2017년 여름에는 모하메드 살라가 영입이 됩니다. 그래서 클롭 체제에서 리그 우승권, 그러니까 그 골을 넣어줄 선수가 그 전까지는 사실 살짝 아쉬웠는데 거의 뭐 그렇죠. 좀 아쉬웠죠 스트라이크 부분이. 네. 그런데 이제 윙포워드긴 하지만 확실하게 득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모하메드 살라가 영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클롭 감독의 리버풀이 강팀으로 도약할 그 체제를 마련했고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실 살라만큼 또 중요했던 영입이 앤드류 로버트슨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강등 팀인 헐시티 풀백이었는데 8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130억 정도에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영입했을 때는 리버풀 이전까지 왼쪽 풀백 모레노가 계속 주전으로 뛰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주전급 수비수가 필요하다, 확실한 수비수가 필요하다 했는데 강등팀 수비수? 이래 처음에 갸웃했지만 이 선수가 이 800만 파운드 130억짜리로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겨울 이적생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영입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여름에 영입에 실패했었던 버질 판다이크를 드디어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롭 감독의 수비 라인 체제가 왼쪽에 로버트슨, 그 다음에 버질 판다이크가 중앙에 서고 뭐 그 다음에 센터백 파트너는 계속 바뀌었지만 이제 또 오른쪽 수비수로 유소년에 있었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올라오면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베스트 11 수비 라인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도 리그 4위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에 아쉽게 1대3으로 결승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때 또 카리우스의 뼈아픈 그렇죠. 어떤 실수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거두면서 리버풀이 클럽 체제의 리버풀이 그 유럽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제대로 증명해 보인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여름에 다시 약점 보강을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카리우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AS 로마 골키퍼 알리송 베케를 영입했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진짜 뜬금없이 파비뉴를 영입합니다. 파비뉴가 당시 AS 모나코에서 확 주목을 받던 시기였는데 영입 당시에 리버풀이랑 링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한 6월쯤이었나? 딱 갑자기 오피셜 빡 떴습니다. 예, 그게 진짜 한 오피셜 뜨기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리버풀 간다 보도가 그렇죠. 뜨고 이적설 아예 없다가 그렇게 뜬 거라서 그때 이제 리버풀 특유의 어떤 그 에드워드 단장의 그렇죠. 당시 잠잠하다가 빡 터뜨리는 소문을 자꾸 안 내키. 그게 이제 판다이크 사가 때 너무 시끄러워져가지고 구단과 관계 악화되고 결국 영입에 좀 미뤄졌던 걸 계기로 삼아서 그 뒤로는 조금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영입하는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리를 메우고 나니까 지난 시즌 리그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팀이었는데 거기다 약점을 이렇게 확실히 보강을 했다.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4강전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대역전승을 거뒀고 그러면 결승에 진출했고 이제 많은 우리나라 축구 팬들도 기억하실 그 경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스퍼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클럽 체제 첫 트로피를 획득하면서 그 4년 전 부임했을 때 인터뷰로 말했던 4년 안에 트로피를 꼭 따내겠다라는 그렇죠. 약속을 노마론 인터뷰 때 했던 발언이었죠. 내가 4년 안에 우승을 하지 못하면 스위스로 떠나겠다. 정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서 리버풀이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강팀이다라고 이제 인정받던 시기였는데 아쉽게도 리그에서는 승점 97점을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 98점을 획득을 하면서 우승컵을 내주는 지금 봐도 참 저 승점 97점으로 준우승을 거둔 거는 이거는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 잘못한 게 아닌가. 아니 97점 정도 쌓았으면 좀 우승을 한번 하게 해줘도 될 법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시기까지였나 2위 중에 역대 2위 중에 최다 승점이었던 걸로. 네, 우승을 하지 못한 팀 중에 제일 높은 승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승점 1점 차 97점을 쌓고도 준우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클롭 감독의 리버풀 최정점 시기가 이 다음 시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은 사실 리버풀의 우승을 그 온 전 그 신이 거의 뭐 제재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온 세상이 억가로 막아설 뻔했던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2019-2020 시즌에 리버풀이 이제 우승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 승점 1점 차로 우승을 놓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절치부심에서 한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0년 겨울에서 이제 유럽 기준으로는 이제 3월 넘어가는 시점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리그가 다 중단이 됐죠.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때 한참 중단됐던 시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리그 그냥 이대로 취소해야 된다. 없던 시즌인 셈 쳐야 된다. 리버풀이 압도적 1위였거든요. 이 시기까지만 해도. 중단 시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전 세계가 다 신이 방해하는 건가? 이게 왜냐하면 다른 리그는 네덜란드 리그인가는 중도 그냥 취소된 리그가 있어요. 맞아요. 그냥 우승팀을 그냥 인정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없던 셈 치고 이렇게 넘어갔던 시즌도 있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도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6월에 재개가 됐죠. 경기가. 재개가 되면서 6월 25일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첼시에 패하면서 7경기 남겨둔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리버풀이 조기 확정하게 됩니다. 이 조기 우승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라운드의 우승을 확정한 그런 우승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리버풀이 1989년, 1990년 1990 시즌 이후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되고 프리미어리그 개편 이후로는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22일에 홈 마지막 경기였던 37라운드 뉴캐슬전 종료 후에 그 안필드에서 감격스러운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리그가 재개되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좀 심각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시상식을 온전히 즐기질 못했어요. 원래 우승을 하면 특히 이제 30년 만에 우승을 하고 나면 퍼레이드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뭔가 팬들도 다 같이 즐기고 선수들도 막 더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뭐 무관중 경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치러졌었잖아요. 그렇고 이제 제대로 된 퍼레이드도 할 수 없었고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이 업적 자체는 클롭 감독이 리버풀에서 한 최고 업적. 사실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우승보다도 리그 우승이 더 급한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업적이 가장 큰 업적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컵 더블 시즌이었습니다. 예, 2021-2022 시즌은 사실 리버풀 팬들한테 좋은 시즌이기도 하면서 또 아쉬웠던 시즌이기도 했던 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또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서 또 패배를 하면서 레알전 그 계속 트라우마가 남게 됐던. 예, 그래서 준우승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잉글랜드 국내 컵 대회인 카라바오컵, 리그컵과 FA컵을 모두 우승을 하면서 이 권항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두 대회 다 이제 결승에서 첼시를 만났고요.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클롭 감독 체제 국내 컵 대회 첫 우승들이었어요. 클롭 감독이 약간 팀을 만들어가고 이런 시기에는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하고 컵 대회는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좀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한다거나 사실 팬 입장에서는 컵 대회라도 우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 시즌에는 미나미노라든지 이렇게 백업 멤버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리버풀이 컵 대회 상위 라운드에 진출했고 이제 준결승 결승까지 가면서 이제 전력에 다해서 이제 싸워야 될 경기들이 이어지면서 그렇게 임했고 리버풀이 결국 우승 트로피를 따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회를 다 우승하면서 리버풀이 메이저 대회 구단이 이제 유럽 구단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메이저 대회 우승을 그래도 최소 한 번씩은 다 달성하게 됐다.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쉽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 다음 날에 컵 대회, 국내 컵 대회 우승 퍼레이드를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리그 우승 당시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어떤 우승 퍼레이드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팬들과 같이 우승을 이제 즐기는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게 갑자기 한 1년 몇 개월을 건너뛰는데 바로 사이 발표입니다. 왜냐하면 정점을 이렇게 찍었고 조금 이 시기에 어려움도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2023-2024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리버풀이 새로운 리빌딩, 클로풀 2기가 시작된다 하면서 주거는 싹 다 개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반 시즌 정도가 지났는데 클롭 감독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게 됩니다. 구단 공식 채널과 인터뷰에서 1월 26일자로 올라온 영상에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고 이 이후로는 에너지가 떨어졌다. 뭐 번아웃을 호소하면서 난 휴식이 필요하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리버풀 팬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는데 왜냐면은 한 1, 2년 전에 재계약을 2026년까지 맺으면서 리버풀에 대한 어떤 사랑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팀의 계약 기간에 다 채우고 나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리버풀 팬들도 2026년까지는 클롭 감독이 있겠구나라고 했었는데 2024년에 갑작스럽게 이제 사임 발표가 나면서 다들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클롭 감독이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어떤 구단도 어떤 대표팀도 맞지 않겠다. 그리고 리버풀 외에 다른 잉글랜드 구단은 영원히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낭만에 이런 면에서 좀 리버풀의 결이 맞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좀 일찍 발표했다 싶었는데 어느덧 한 경기밖에 안 남은 시점이 됐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지금까지 리버풀에서 거뒀던 성적을 쭉 훑어보자면 통산 전적은 490경기 298승 109무 83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그 경기인 울버햄턴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세부 계산이 조금 이제 집계하는 사이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버풀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달에 클롭 감독 체제 300승을 돌파했다 이런 기념 게시글도 올리고 했었는데 그건 승부차기 승리로 계산했을 때 300승 이미 돌파해서 303승인가 4승인가요?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승부차기 승리를 공식 이제 기준에 따라서 무승부로 계산할 경우에는 298승입니다. 대신 우승 기록은 그래도 우승할 수 있는 대회는 다 한 번씩 했어요. 예, 그쵸. 뭐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FA컵, 뭐 커뮤니티 실드, 슈퍼컵, 클럽 월드컵 다 우승했고 리그컵을 유일하게 2회 우승하면서 그래도 리버풀에서의 9년 동안 성공적인 이제 재임 기간을 보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클롭 감독이 팀을 이끌고 참여했던 대회 중에서는 유로파리그만 유일하게 우승을 못했고 그 외에는 모든 대회를 최소 한 번씩 우승한 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롭 감독의 리버풀 베스트 11을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골키퍼부터 뽑아보면 당연히 이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렇죠. 알리송 영입 이후에 반다이크로 한 번 안정화됐던 수비진이 한층 더 안정화가 됐고 그리고 알리송 외에 사실 뽑을 만한 골키퍼가 딱히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 이제 앞선 흑역사들이죠. 미뇰레라든가 카리오스라든가 이런 흑역사를 거쳐서 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골키퍼를 데려오면서 알리송이 사실 저는 지금도 제일 에이스급에 가까운 선수가 아닌가. 알리송이 승점 벌어준 경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직접 골대를 골망을 흔들어서 승점을 안겨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당연히 알리송이 꼽혀야 되는 건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비진을 살펴볼 텐데 아마 이것도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왼쪽부터 로버트슨, 판다이크, 마티프, 그 다음에 아놀드까지 해서 이 4명이 리버풀 클럽의 리버풀의 어떤 전성기를 상징하는 포백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로버트슨, 아놀드, 반다이크까지는 뭐 아예 이제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마팁 자리가 마팁이 들어가도 되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마팁을 빼면 또 들어갈 선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골키퍼랑 같은 상황이죠. 네. 로브렌을 넣을 수도 없고 코나테도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하고 코나테도 뭐 부상이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마팁만큼은 아니더라도 부상이 있는 선수라서 아직 조금 더 보여주면 코나테가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마티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4명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민이 제일 많았던 포지션이죠. 미드필더는 밀러, 파비뉴, 핸더슨이 뽑혔습니다. 예, 사실 뭐 수비형 미드필더 자체로 놓고 보면은 파비뉴가 뽑힌 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던 핸더슨도 그 리버풀의 주장으로서 어떤 암흑기부터 거쳐서 서서히 이제 자신도 성장을 하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 사황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리버풀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주장으로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핸더슨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이 많았던 거는 이 밀너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은 클럽 초창기부터 아무튼 영입이 돼서 함께했던 바이나이듬을 뽑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물론 바이나이듬이 어떤 선발로 나올 때 아니면은 중요 경기에서 이런 활약을 했던 면모가 있지만 아무래도 밀너가 조금 더 오래 리버풀에 머물면서 그 리버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중심축 역할을 했고 또 부주장으로서 경기력 외적으로도 경기 외적으로도 리버풀에 공헌한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첫 시즌 그 클럽 그 풀 시즌이었던 첫 시즌 2016-17 시즌은 아예 왼쪽 풀백을 봤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모레노 이후에 여기가 문제라는 걸 파악했지만 이제 대체제 영위를 못하면서 로버트슨이 올 때까지 한 시즌 통째로 왼쪽 풀백으로 뛰었었고 원래 밀러가 리버풀 올 때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싶어서 온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클럽 감독체에서 윙으로도 뛰었다가 무슨 풀백으로도 뛰었다가 이런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여기 자리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밀러가 미드필더로 한정하면 뭐 바이널드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말씀해주신 이유에 따라서 하지만 밀러 전체적인 공헌도 경기장 안과 밖에서의 공헌도까지 살펴보면 더 이제 중요한 선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밀러를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의심의 여지 없는 포지션이 다음 포지션인데 이렇습니다. 네, 공격수 마누라 라인으로 유명한 마네, 피르미노, 살라 이렇게 3톱인데 사실 뭐 이 3톱에는 전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죠. 다른 선수 뭐 들어갈 선수 일단 없습니다. 네. 뭐 좋다 누네스 아주 뭐 안 되고 그렇죠. 없죠. 쿠티뉴도 뭐 사실 오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윙포드로 이제 기용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마네 피르미노 살라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클롭 감독의 리버풀에 이제 베스트 11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그럼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 클롭 감독 체제 리버풀을 상징하는 선수, 대표적인 선수는 누구냐 해서 저희가 한 명씩 꼽아봤습니다. 먼저 제 선택은 바로 이 선수 모하메드 살라였습니다. 살라가 2017년 여름에 입단을 해서
리버풀의 주포 역할을 책임졌습니다. 첼시 시절에 사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어서 영입 당시에는 이 한 번 프리미어리그 실패한 선수한테 이 정도 돈을 써도 되나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 첫 시즌부터 뭐 30골이 넘는 골을 몰아치면서 리버풀 선수 중 이제 입단 첫 시즌 최다골 막 이런 돌파를 했고 그 시기까지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을 기록을 했었고 38경기 기준으로 이런 기록들을 세워 나가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현재까지 249경기 155골 68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3회,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 1회,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5차례를 수상하면서 그래도 클롭 감독의 체제에서 살라가 없었다면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누가 골을 넣어줬지? 이런 거 생각해보면 당연히 저는 이 선수가 아닐까 해서 뽑아봤습니다. 제가 선택한 선수는 다른 선수인데 버질 판다이크 선수인데요. 모하메드 살라보다 반 시즌 늦게 영입이 됐죠. 2017-18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리버풀에 입단했고 프리미어리그 기록만 살펴보자면 196경기에 나서서 18골 7도움 그리고 수비수로서 무실점 경기를 83차례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 1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1회, 그 다음에 2019년 발롱도르에서 리오넬 메시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선수인데 제가 왜 살라가 아니고 판다이크냐 이렇게 뽑았다 하면은 우선 판다이크 자체도 굉장히 월드 클래스의 기량을 영입되고서 그 조던 픽포드한테 부상당하기 전인 한 2년 반 동안은 거의 전 세계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센터백 기량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리버풀이 공격수 기근만큼 심각했던 게 센터백 기근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비가 흔들리면서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약팀을 상대로 갑자기 잡히는 이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판다이크가 영입되면서 수비진의 안정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그 수비진의 안정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모든 우승컵을 차지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판다이크가 아무래도 클럽 체제 최고의 선수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클롭 감독의 라이벌은 누구였느냐 이걸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의견이 나뉠 것도 없이 이건 누가 뭐라 해도 과르디올라가 아닌가. 그렇죠. 왜 하늘은 클롭을 낳고 과르디올라를 낳았는가 이런 거 할 정도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없었다면 클롭 감독의 커리어가 훨씬 대단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정도로 두 감독이 치열하게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그 전부터 맞붙어 왔습니다. 예, 결국에 과르디올라 감독 때문에 클롭 감독이 우승을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과르디올라 감독 덕분에 클롭 감독도 전술적으로 한 단계 발전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라이벌로 꼽기에 가장 적당한 상대가 아닐까 싶고요. 상대 전적은 클롭 감독을 기준으로 30경기 11승 9무 10패 독일 시절을 포함한 이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시절만 놓고 따져보면 8승 8무 6패로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몇 안 되는 우위를 점하는 감독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30경기 맞붙은 게 클롭 감독도 그렇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각자가 가장 많이 맞붙어 본 상대가 서로입니다. 30경기씩 그리고 서로가 이제 10패, 11패씩 이제 내줬는데 이게 클롭 감독을 상대로 최다승을 거둔 감독이 가장 많은 패배를 안겨준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이고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가장 많은 패배를 안겨준 감독도 클롭 감독이고 이래서 두 감독이 진짜 전적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치열하게 맞붙었고 특히 이제 순위 경쟁,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2016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첫 시즌은 두 팀 다 이제 우승권에서 한 발 멀었었지만 이제 그 2018, 2019 시즌, 특히 이 시즌부터 4시즌 동안 엄청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때 이제 두 팀의 승점, 4시즌 동안 두 팀이 쌓은 승점 차가 단 1점 차이였습니다. 맨시티가 358점을 쌓았고 리버풀이 357점을 쌓았고 이 시기가 이제 그 시기죠. 승점 1점 차 준우승을 했던 그 시기가 다 포함되는 시기고 그 이듬해 리버풀이 이제 높은 승점을 얻으면서 30년만 리그 우승을 달성했던 이 시기였는데 이렇게 승점 1점 차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우승 횟수가 맨시티가 3번이고 리버풀이 1번입니다. 그 1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클롭 감독이 최근에는 좀 어려웠잖아요. 이 그렇죠. 4시즌을 이후로는 이제 많이 부침도 겪었고 이러면서 대신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은 꾸준히 우승을 했고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해서 좀 차이가 다시 벌어진 감이 있지만 클롭 감독이 만약에 2019-2020 시즌에 맨시티의 우승을 저지하지 않았다? 그럼 프리미어리그도 아무리 치열하다고 하더라도 분데스리가나 뭐 유벤투스 시절 세리에나 뭐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왕이나 이런 데처럼 한 시즌에 독주하는 시대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클롭 감독이 리버풀에서 어떤 커리어를 보냈는지 또 어떤 선수들과 함께 했는지 또 주요 순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클롭 감독 체제가 마지막 한 경기만 남아 있는데
뭐 심경이 좀 어떠신가요? 리버풀 팬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클럽 감독이 리버풀에서 이뤄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더 우승컵이 많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당연히 남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더 기대하라는 게 있었는데 결국에 또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유로파리그도 그렇고 우승을 못하면서 클럽 감독의 마지막에 우승컵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쉽게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클롭 감독의 시즌 막바지 그리고 또 임기 막바지에 좀 정을 때려가는 게 아닌가 리버 팬들한테 뭐 살라랑 투닥거리기도 하고 뭐 경기 내적으로도 좀 아쉬운 모습도 있었고 뭐 그렇긴 했지만 사실 클롭 감독은 그래도 아직 리버풀이나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해준 게 얼마인데가 통하는 감독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경기 클롭 감독 마지막 경기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가 될 텐데 그 경기에선 좋은 성적 거뒀으면 그리고 좋은 성적 거둬서 좋게 잘 이별했으면 좋겠습니다.